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6월 말 중국의 일선 도시들의 신축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명백하게 매매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선 도시의 경우에는 30% 이상 대폭 증가를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기축주택의 거래량은 오히려 12%에서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과 기축 사이에 명확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의 이코노미스트 순 샤오지는 특히 선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작년과 금년의 거래량을 대비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년의 경향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전의 경우 기축주택 매매량이 작년 대비 7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부동산 시세가 좋았던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항저우 또한 6월 말 기준으로 기축주택 거래량이 8,026채, 그래서 전월 대비 11% 하강했고 동기 대비는 23%가 하강을 했죠. 항저우의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율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한 번 더 올린 것이거든요. 신축의 경우는 지금 5.9%가 됐고 기축은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축주택의 매매가 아주 어려운데 전전의 경우는 매물이 25개 중에 하나가 성사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온전할 리가 없죠. 중국의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이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부터 지적해오던 그런 위험이죠. 그리고 최근 가장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선전이 이렇게 급속하게 냉각이 되면서 단기 투자를 했던 사람,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곤경에 빠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선전의 아파트를 샀다가 단 한 채에서 600만 위안 이상 손해를 봤다는 이도 있습니다. 단 한 번 투자로 10억을 손해본 거죠. 선전뿐만 아니라 광저우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곧바로 150만 위안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억 이상,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가격이 떨어진 거죠. 광저우 시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도 6% 정도 하락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로 내놓아도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50% 가격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꽤 흔하다고 합니다. 전전이나 광저우 같은 대표적인 도시가 이 모양이니까 3선, 4선 도시는 말할 게 없죠.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50% 가격 하락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작아도 명색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한 채에 6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이죠? 2만 위안, 심지어 수천 위안 정도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비교적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 2만 위안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동북지방에 있는 한 작은 4급 도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시인데 실제 사람이 살라고 지은 집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양은 집으로 다 갖추어져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곳이죠.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중국의 수많은 농촌에 소학교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한 4년만 가지고 있는 중국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있는 또는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는 호구가 시민이어야 됩니다. 농민 호구로는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를 도시민으로 바꿔야 되고 호구를 도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첫째 조건이 그 도시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그 도시에 살만한 여건이 안 되지만 집은 있어야 되는 이런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여건만 갖춘 값싼 아파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매우 저가고 부모가 이 집을 구매해서 이 집을 기반으로 호구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아이는 역시 농촌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부모가 학교까지 통학을 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왜 기축주택이 왜 이렇게 매매가 안 되는가? 그것은 융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기축주택에 대한 융자를 억제해서 신축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의도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죠.
현재 중국에는 수천만 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업계하고 또 금융산업이 큰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축융자를 억제해서 신축 판매를 활성화하려고 한 거다.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신축 기축을 막론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막으려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신축 시장의 경우는 비활성화되면 전체 부동산 업계가 먹거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금융산업에도 오히려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어쩌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신축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신축 시장에 공급하던 토지, 이 토지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의 채무 상태가 아주 위험한 수준인데다가 팬데믹을 맞이해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집중적으로 하라고 중앙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돈이 있어야죠. 돈이 들어올 데가 별로 없으니까 땅을 제공해야 되고, 땅을 제공하려면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축 쪽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 쪽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가 전반적인 경제 부담도 커지고 있고, 정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고, 그동안 온다 하면서도 아직 오지 않았던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지금 드디어 터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만 브라더식 상황에 대처하려는 자본가들의 대응은 각각 다릅니다. 자산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의 블랙스톤입니다. 중국의 판스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소호라는 부동산 자산을 인수를 했죠. 이 판스이 부부는 중국 내 자산을 빨리 매각해서 외국에 도피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서 저가로 인수하는데 블랙스톤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수개월 전에 1차 합의를 이뤘는데 그걸 뒤집었죠. 그리고 다시 훨씬 더 저가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정황상 판스이 부부가 당한 걸로 생각이 되죠. 반대로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기업 카이더 그룹 같은 경우입니다. 이 카이더 그룹은 중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의 상당 부분을 핑안 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330억 위안에 달하는 규모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7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자본들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벌 자본들이 매매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이죠. 빌딩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주택 쪽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년 4분기 중국 각 도시별 업무용 부동산의 공시률을 보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그 영향을 입었다고도 할 수 있죠. 베이징이 17%, 광저우가 8.1%, 특히 광시 난닝의 경우에는 48.9%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업무용 부동산의 공시율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주택과는 달리 업무용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지금은 더욱 그렇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와 2020년도에 빌딩, 상업건물, 그리고 주택 등이 어떻게 가격이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은 엄청 올랐지만 보시면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승폭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주택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업무용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꼼짝없이 망해가는 부동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일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국적인 가격 할인을 단행했던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헝다. 이 헝다가 위험해졌죠. 그래서 료허 부총리가 나서서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닝이 또 지금 골치가 아프게 됐긴 하지만 말이죠. 이 헝다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엄청난데
달러 외채만 3천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외채도 이것보다는 적죠. 이 헝다의 창업주인 쉬자이는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의 모습을 나타내서 중국 사람들에게 역시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야. 이런 인상을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가격이 조금 오르고 했죠. 그러나 이제 정식적으로 중국 당국이 이 헝다와 쉬자인에 대해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당국이 기업주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시죠? 얼마 전 알리바바의 마윈에게 면담하자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헝다라는 한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산에 따른 대규모 채권의 발생, 그 채권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채, 그리고 그 외채를 들여올 때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 이 은행들에게 파급될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심상치 않은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촉발점,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중국이 인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 체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 전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치, 특히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분담을 하죠. 그런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면 경제는 해당 이슈에게 우선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미중 갈등이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적 이슈가 하나 더 등장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이슈. 그걸 바로 인구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인구가 이미 감소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인구 문제는 100주년에서 선언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했다. 여기하고도 이어지지만 중국이란 국가의 위상, 중국이란 국가의 경제 규모, 중국이란 국가의 인적 자원, 당연히 국방력 등 국가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지도부는 이 인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출생과 양육의 부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구체적으로는 집과 학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 지도부의 시각에서 보면 인구 문제는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두 문제는 다시 재정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며 이 재정 문제로 연결되는 건 채권, 국가 채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다시 외환 문제와도 연결이 되며 이것은 국가 신용도와도 문제가 연결이 되고 자칫하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업 문제나 인구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네거티브 사이클을 돌 수도 있는 좀 비웃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당국이 이 주택 문제에서 선택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보장성 임대주택 정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저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이 보장성 임대주택 정책은 아직 본격 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하나둘씩 발표를 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죠. 최근에도 매일매일 리커창 총리가 보장성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하겠다든가 보장성 임대주택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융자를 촉구한다든가 이런 거죠. 주택 이슈에 대해서도 인구 문제를 감안한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학교단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취팡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큰 학교가 지어져 있는 단지, 이 단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학교에 당연히 입학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 대학 입학률, 명문대 입학률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이 진학률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명문 학교를 다니는 것이 명문대학, 최소한 대학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가 또는 명문 초등학교가 있는 단지는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이것을 학교단지 주택, 쉐취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학교단지 주택 제도를 시험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단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좋은 학교에 입학이 되는,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없앤 거죠. 이것은 큰 정책 목표는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학교 단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이 학교 단지 주택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안고 집을 산 사람의 경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중국 정부는 이렇게 인구 감소의 두 축 중에 하나인 교육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 단지 주택을 없애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학교 단지 정책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정책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과 후 무료 돌봄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어딘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어떤 보육기관 같은 데 보내야 됐죠. 이거를 학교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애들을 돌보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정책 목표가 붙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맡아주면서,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과외를 보내는 일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바로 사교육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 같은 데를 못 다니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맞이한 학원들은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 정책 외에도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이런 교육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사한 정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이 좀 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을 돌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방학 때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지만 부모들은 역시 직장을 다녀야 되니 아이들을 또 낮에 어딘가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부담이 대단하죠. 그래서 교사들 보고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을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교사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수는 크지 않겠지만 중국 당국이 LGBT 계열의 SNS 계정들을 봉쇄했습니다. 그 봉쇄한 이유도 사실은 이 정책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시 말해 LGBT 쪽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LGBT의 경향이 확산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LGBT의 경향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들의 SNS 계정을 막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정말 의문이지만, 하여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생각해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현재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이슈보다도 약간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완만한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급격한 상승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 대규모의 부동 자금들이 돌아다닐 것이고, 이 자금들이 어디를 돌아다닐 것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방향을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도 외국 자본이겠죠. 그러므로 중국 국내 자금의 향방을 알아보기는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외국 자본들의 자금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